잠깐 멈춰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앉아있는 의자, 보이는 벽과 천장, 심지어 당신 자신의 몸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철학자의 공허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실험실에서 직접 증명해낸 과학적 사실입니다. 1927년 덴마크 코펜하겐, 닐스 보어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두 천재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공포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보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양자역학에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로부터 거의 100년이 흐른 지금 과학은 더욱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고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자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그 작은 입자. 당신은 그것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공이 특정 위치에 있듯이. 하지만 실험 결과는 다릅니다. 전자는 당신이 측정하기 전까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동시에 모든 곳에 있습니다. 측정하는 순간 갑자기 한 곳에 나타납니다. 마치 당신의 시선이 현실을 창조하는 것처럼. 이게 단순히 전자 이야기라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속 읽어보세요. 이건 당신의 삶, 당신의 의식, 우주 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3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 양자역학의 이상함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동료 포돌스키, 로젠과 함께 논문을 썼습니다. EPR 역설이라고 불리는 이 논문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양자역학이 옳다면 두 입자가 서로 광속보다 빠르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양자역학은 불완전하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유령 같은 원거리 작용이라고 불렀고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1964년 존 벨이라는 물리학자가 수학적으로 이걸 검증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1982년 알랭 아스페가 실험실에서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아인슈타인이 틀렸습니다. 두 입자는 실제로 어떤 거리에서도 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아니, 빠르게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거리 자체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나요?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우주가 탄생한 순간, 빅뱅의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물질은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로 138억 년이 흘렀지만 양자얽힘의 논리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입자는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원자들, 수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별을 이루는 원자들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물리학입니다.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은 알랭 아스페, 존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양자얽힘을 실험으로 증명하고 나아가 양자기술에 응용한 공로였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근본적으로.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약간의 불안? 흥미? 아니면 그래, 양자역학이 이상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내 일상과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 그 마지막 생각을 하셨다면 앞으로 나올 내용이 당신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은 단순히 작은 입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무엇인지, 의식이 무엇인지, 심지어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 과학 역사상 가장 이상한 실험 중 하나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개의 가느다란 슬릿 있는 판을 세우고 한쪽에서 전자를 하나씩 쏩니다. 반대편 벽에는 전자가 어디에 도착하는지 기록하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자는 두 슬릿 중 하나를 통과해서 스크린인 어딘가에 점을 찍어야 합니다. 하나씩 쏘니까 줄무늬가 두 개 생겨야 정상입니다. 왼쪽 슬릿을 통과한 전자들이 만드는 줄무늬와 오른쪽 슬릿을 통과한 전자들이 만드는 줄무늬. 그런데 실제 결과는 간섭무늬가 나타납니다. 마치 전자가 파동처럼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해서 자기 자신과 간섭을 일으킨 것처럼. 전자 하나가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잠깐, 그럼 어느 슬릿을 통과했는지 관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슬릿 옆에 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전자가 어느 쪽을 통과하는지 보려고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섭무늬가 사라졌습니다. 전자는 갑자기 평범한 입자처럼 행동해서 두 줄무늬만 남겼습니다. 관찰한다는 행위 자체가 전자의 행동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당신이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물질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측정이라는 행위, 관찰이라는 행위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막스 플랑크, 양자역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위대한 물리학자는 1944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질이란 없습니다. 모든 물질은 의식에 의해 함께 유지되는 진동하는 힘에서 비롯되고 존재합니다. 의식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이 말이 어떤 종교인이나 철학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물리학의 역사를 바꾼 노벨상 수상 과학자의 말입니다. 자,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가 1935년에 제안한 사고 실험입니다. 방사성 물질, 독가스 장치, 그리고 고양이를 밀폐된 상자에 넣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면 독가스가 나와 고양이가 죽습니다. 방사성 붕괴는 양자 사건이라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시시간 후 상자를 열기 전까지 고양이는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비유나 우화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고양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둘 중 하나지 우리가 모를 뿐이라고요. 하지만 양자역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관찰 전까지 고양이는 정말로 두 상태가 중첩된 존재입니다.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고양이 이야기에서 고양이를 우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는 관찰되기 전까지 불확정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주를 관찰해서 현재의 현실로 결정했을까요? 이 질문은 물리학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심연에서 나오는 대답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휠러의 지연 선택 실험을 들어보셨나요? 존 아치볼드 휠러, 아인슈타인의 제자이자 블랙홀이라는 용어를 만든 물리학자가 제안한 실험입니다. 그는 이중 슬릿 실험을 비틀었습니다. 전자가 이미 슬릿을 통과한 후에 관찰 장치를 설치하거나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전자는 이미 슬릿을 통과했으니까요. 그런데 실험 결과 미래의 선택이 과거의 전자 행동을 바꿨습니다. 관찰하기로 결정하면 전자는 처음부터 입자처럼 행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전자는 파동으로 행동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선택이 과거를 바꾼 겁니다. 잠깐요. 지금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과거를 바꾸고 있는 것일까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건 현재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합니다. 먼저 양자 얽힘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게 왜 그렇게 충격적인지 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두 입자가 얽혀 있으면 하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즉시 다른 하나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10m 떨어져 있든 100만 광년 떨어져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신호가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보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시에 일어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얽힌 입자들은 이 규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리학자들이 내놓은 답은 기가 막힙니다. 그 두 입자는 하나입니다.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그들은 하나의 존재입니다. 공간 자체가 근본적 실제가 아닙니다. 공간이 근본적 실제가 아니라는 말, 당신과 나 사이의 거리,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이 모든 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환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2015년 과학자들은 루프홀프리 벨 테스트를 처음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양자 얽힘에 대한 모든 의심의 여지를 없앤 실험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의 연구팀이 수행한 이 실험에서 1.3km 떨어진 두 개의 전자가 얽혀 있고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물리적 공간은 이 두 입자에게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걸 우주론적 규모로 확장해 봅시다. 우주의 모든 것은 빅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은 하나의 극도로 작은 점이었습니다. 그 모든 입자들이 서로 얽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38억 년이 흐른 지금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지만 그 근원적인 얽힘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데이비드 봄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가장 청명한 제자로 꼽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숨겨진 변수 이론과 홀로 무브먼트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핵심 주자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 즉 분리된 입자들과 물체들이 존재하는 현실은 펼쳐진 질서입니다. 그 뒤에는 접혀진 질서가 있는데 거기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홀로그램처럼 각 부분에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홀로그램,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주가 실제로 홀로그램일 수 있다는 이론이 물리학계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그래픽 원리, 1997년 후안 말다세나라는 물리학자가 제안한 이 아이디어는 3차원 우주의 모든 정보가 2차원 경계면에 인코딩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용카드의 홀로그램이 2차원 표면에 3차원 이미지를 담고 있듯이 우리가 사는 3차원 우주가 사실은 2차원 표면의 투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걸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시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3차원의 공간감, 깊이감, 부피감이 모두 어떤 더 낮은 차원의 표면에서 투영된 것일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당신이 느끼는 방의 깊이, 산의 높이, 바다의 깊이, 이것이 모두 2차원 정보의 투영이라면? 그리고 이 홀로그래픽 원리는 단순한 사변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놀랍도록 일관성이 있고 스티븐 호킹을 비롯한 수많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절반밖에 못 간 겁니다. 진짜 충격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자역학과 의식의 관계, 이게 가장 논쟁적이고 가장 깊은 주제입니다. 앞서 이중슬릿 실험에서 보았듯이 관찰이 현실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관찰이 뭘까요? 카메라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자감지기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도 의식이 있나요?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불리는 양자역학의 주류 해석에 따르면 파동함수는 측정 시에 붕괴합니다. 하지만 측정의 정확한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됩니다. 존 폰 노이만과 유진 위그너 같은 물리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파동함수 붕괴는 의식 있는 관찰자가 있을 때만 일어난다고요.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이 생각은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전자가 관찰될 때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리고 카메라나 감지기가 인간 의식의 연장선이라면 의식과 물질적 현실 사이에 뭔가 깊은 연결이 있는 것 아닐까요? 로저 펜노즈, 스티븐 호킹의 협력자이자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물리학자, 그와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해머로프는 올치, OR, 조화된 목적적 축소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의식은 뇌의 뉴런 안에 있는 미세소관에서 일어나는 양자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의식 자체가 양자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의식이 양자 현상이라면 의식은 단순히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아닙니다. 의식은 물질과 동등한, 어쩌면 물질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주에 의식이 없었던 시절, 빅뱅 직후 생명체가 없었던 수십억 년 동안 현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무도 관찰하지 않았다면 현실은 존재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휠러의 답은 놀랍습니다. 그는 참여적 우주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우주는 관찰자 없이는 완전히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우주를 관찰함으로써 우주는 실제하게 된다. 거꾸로 우주는 의식 있는 관찰자가 존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 원리와 연결됩니다. 우리 우주의 물리 법칙들은 너무나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어서 조금만 달라도 원자도, 별도, 행성도,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정밀한 조정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식 있는 관찰자가 존재하도록 우주가 설계된 것일까요? 이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이 시간에 대해 말하는 것도 못지않게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강처럼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는 강. 과거는 고정되어 있고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에서 시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GPS 위성은 이 효과를 보정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실용적으로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리학의 기본 방정식들은 대부분 시간 방향에 대해 대칭적입니다. 즉, 시간을 거꾸로 흘려도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물리 법칙 자체는 과거와 미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느낄까요? 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미래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시간의 화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자역학이 또 한 번 우리의 직관을 뒤집습니다. 앞서 언급한 휠러의 지연 선택 실험, 현재의 측정이 과거의 입자 행동을 결정한다는 실험. 이것은 단순히 실험실의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2007년 물리학자 킴과 동료들은 양자 지우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그들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지우는 것이 이미 일어난 간섭 무늬를 복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래에 일어난 정보 삭제가 과거의 물리적 결과를 바꾼 것입니다.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층위에서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중 한 단면을 현재로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블록 우주 이론. 이것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려는 많은 물리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관점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4차원 블록입니다.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이 합쳐진 시공간 블록. 이 블록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동등하게 실제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블록의 특정 단면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과거도 미래도 이미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이 태어나던 순간도, 당신이 죽는 순간도 모두 동등하게 실제합니다. 다만 우리의 의식이 한 방향으로 이 블록을 스캔하면서 흐름을 경험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무서운 함의를 가집니다. 만약 미래가 이미 존재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서 양자역학이 다시 끼어듭니다. 양자 불확정성은 우주의 진정한 무작위성, 진정한 불결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자가 언제 붕괴할지, 어디서 발견될지는 확률로만 알 수 있고, 확률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블록 우주 이론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이 두 이론의 충돌이 바로 물리학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통합, 양자 중력 이론. 이것을 완성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 이후 최대의 물리학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중우주 이론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것도 양자역학에서 직접 나온 이론입니다. 1957년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원생 휴 에버렛 3세는 대담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문제, 즉 양자 중첩과 파동함수 붕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에버렛의 아이디어는 이것입니다. 관찰할 때 파동함수가 하나의 결과로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붕괴한다. 고양이가 살아있는 우주와 죽어있는 우주 두 개로 나뉜다. 모든 양자 사건에서 우주는 가능한 모든 결과를 담은 무수한 가지로 나뉜다. 그 모든 가지가 모두 실제한다. 이것이 다세계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우주는 붕괴합니다. 당신이 커피를 마시기로 결정한 우주와 차를 마시기로 결정한 우주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어제 내린 결정들, 오늘 내릴 결정들 모두에서 우주는 계속 붕괴합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현재 많은 물리학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2010년대 조사에 따르면 양자역학 전문가들 중 많은 수가 다세계 해석을 선호하거나 진지하게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코펜하겐 해석, 다세계 해석 외에도 양자역학의 해석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적 해석, 트랜잭션 해석, 큐비즘, 파일럿파 이론, 이 모든 해석들이 같은 수학적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현실의 본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제시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정확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예측은 소수점 아래 10자리까지 맞습니다. 현대 기술의 대부분이 양자역학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그 이론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실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가 없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자조적인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한 말입니다. 이제 좀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이 모든 양자 이상함이 실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양자 컴퓨터. 기존 컴퓨터는 비트 0 또는 1로 작동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0과 1을 동시에로 작동합니다. 양자 중첩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수백만 년이 걸릴 계산을 수초에 해낼 수 있습니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는 2019년에 기존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릴 계산을 200초에 해냈습니다. 양자 암호. 양자 얽힘과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한 암호화 방식입니다. 이 암호는 원리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도청을 시도하면 양자 상태가 바뀌어서 즉시 탐지됩니다. 물리법칙 자체가 보안을 보장합니다. 양자 통신. 중국은 이미 양자 위성을 발사해서 양자 암호화 통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지점 사이에서 완벽한 보안 통신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양자 센서. 양자 불확정성의 한계에서 작동하는 극도로 정밀한 측정 장치입니다. 이것으로 뇌의 자기장을 측정해서 신경활동을 분석하거나 원자 구조를 상상할 수 없는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이미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10터 20년 안에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세상은 지금과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학적, 실존적 함의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탐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요? 요약해 봅시다. 첫째, 전자 같은 입자는 관찰하기 전까지는 특정한 위치나 속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관찰이 현실을 결정합니다. 둘째, 두 입자가 얽히면 어떤 거리에서도 순간적으로 연결됩니다. 공간은 근본적 실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의 관찰이 과거의 물리적 사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우주 자체가 홀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3차원 현실이 2차원 정보의 투영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양자 선택에서 우주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무수한 평행 우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사실들이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신비로운 무언가의 작은 단면일 뿐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이 더 깊은 현실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감지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부분만. 나비 한 마리가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듯이 어쩌면 우리 인간도 진정한 현실의 본질을 직접 경험할 능력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수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수학이 가리키는 방향은 우리의 직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가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가장 급진적인 아이디어들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물리학, 존 아치볼드 휠러가 만년에 제안한 개념입니다. 모든 물리적 존재, 모든 입자, 모든 힘의 장, 심지어 시공간 연속체 자체까지 그 기능, 그 의미, 그 존재 자체를 장치에 의해 이끌어내어진 답, 즉 이진법적 선택, 비트로부터 얻는다. 쉽게 말하면 물질이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는 원자가 아니라 비트, 정보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물리학 또는 시뮬레이션 가설과 연결됩니다. 만약 현실이 근본적으로 정보라면, 그리고 충분히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구별 불가능한 현실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현실 자체가 시뮬레이션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닉 보스트롬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는 2003년에 유명한 시뮬레이션 논증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논증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중 적어도 하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문명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 멸종한다. 두 번째, 기술적으로 충분히 발전한 문명은 조상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데 관심이 없다. 세 번째, 우리는 거의 확실히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다. 만약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두 거짓이라면 수많은 선진 문명들이 무수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있을 것이고 시뮬레이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실제 사람들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우리는 시뮬레이션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논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우리가 기저현실에 살고 있을 가능성은 수십억 분의 1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뮬레이션이든 아니든 양자역학적 현실의 이상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현실이 정보적 본성을 가진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 시뮬레이션 안에서도 양자역학은 작동하고 의식은 존재하고 시간의 화살은 흐릅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의식이 무엇이냐. 의식의 어려운 문제.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가 명명한 이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물리적 과정이 주관적 경험을 만들어내는가? 왜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느끼는가? 뇌 스캔으로 신경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뉴런이 발화할 때 특정 감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전기화학적 과정이 빨간색의 경험, 고통의 감각, 사랑의 느낌을 만들어내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더 발전하면 해결될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적 세계와 주관적 경험 사이의 근본적인 단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관찰자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범심론, 의식이 기본적인 물리적 속성이라는 이론입니다. 전자, 원자, 분자 모두 어떤 형태의 경험이나 정보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이 기본적인 원시의식이 복잡하게 조직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만물유심론과 비슷하게 들리지만 현대 물리학의 언어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막스 플랑크, 에르빈 슈레딩거 같은 양자역학의 선구자들이 의식의 근본성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슈레딩거는 자신의 책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의식적 마음의 총수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은 베단타 철학, 불교 철학의 핵심 사상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동양 철학과 양자역학의 만남.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교의 연기 사상.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해서 존재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자 얽힘과 비곡소성. 입자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만 정의됩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 고정된 자아는 없습니다. 자아는 끊임없이 변하는 경험의 흐름입니다. 양자역학의 입자 정체성.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 고정된 정체성이 없습니다. 힌두 베단타 철학. 개별 자아 드머는 궁극적으로 우주적 의식 브라만과 동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양자 얽힘과 홀로그래픽 원리.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부분에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도교의 핵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르들은 진정한 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현실은 개념과 언어를 넘습니다. 진정한 현실은 김정 고러봄은 그럴 종분가고는 조문은 종민을 보려 도구와 보되음은 보도입니다. 진정한 현실은 개점은 보로가 지긋하면 그검이다 염원 도돔은 보로모는 그리고 복가는 게 써면 진정한 현실은 보도모들 어머들을 딘자면 도조의 핵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
도구다 개념과 언어를 넘습니다. 진정한 현실은 개점은 언어를 넘습니다. 진정한 현실은 개점은 언어를 넘습니다. 조조의 핵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다 개점은 보도모델, 어머들을 빈차면. 도교의 핵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다 개점은 도도모델, 어머들을 빈차면. 도교의 핵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다 개점은 도도모델, 어머들을 빈차면. 도교의 핵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다 개점은 보도모델, 어머들을 빈차면. 도교의 핵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다 개점은 도도모델, 어머들을 빈차면. 진정한 현실은 개점은 언어를 넘습니다. 진정한 현실은 개점은 보도모델, 어머들을 빈차면. 도교의 핵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다 개점은 도도모델, 어머들을 빈차면. 도교의 핵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다 개점은 보도모델, 어머들을 빈차면. 도교의 핵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다 개점은 보도모델, 어머들을 빈차면. 진정한 현실은 개점은 보도모델, 어머들을 빈차면. 도교의 핵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다 개점은 보도모델, 어머들을 빈차면. 도교의 핵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다 개점은 보도모델, 어머들을 빈차면. 도교의 핵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다 개점은 보도모델, 어머들을 빈차면. 도교의 핵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다 개점은 보도모델, 어머들을 빈차면. 조교의 핵심이 있어요. 도교의 핵실은 도구 믿는데. 조교의 핵실은 도구 믿는데 도구 많은다. 조교의 핵실은 도구 믿는 도구 많은다. 조교의 핵실은 도구 믿는데 도구 많은다. 조교의 핵실은 도구 믿는데 도구 많은다. 조교의 핵실은 도구 믿는데 도구 많은다. 도교의 핵실은 도구 믿는데 도구 많은다. 조교의 핵실은 도구 믿는데 도구 많은다. 조교의 핵실은 도구 믿는데 도구 많은다. 조교의 핵실은 도구 믿는데 도구 많은다. 교의 핵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를 넘이다. 진정한 현실은 개념과 언어를 넘어서 있습니다. 양자역학, 양자세계의 본질은 일상 언어와 고전적 개념으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고대의 현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즉 명상과 직관을 통해 현실에 같은 깊은 진실에 접근했던 걸까요? 여기서 과학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경계가 있습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하지만 왜는 과학의 영역 밖입니다. 하지만 어떻게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충분히 심오해지면 그것은 왜의 문제에 새로운 빛을 단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험들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추상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실제로 어떤 실험들이 이 충격적인 결론들을 뒷받침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자 제논 효과. 지켜보는 솥은 끓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죠? 양자 세계에서는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불안정한 양자 시스템을 충분히 자주 측정하면 그 시스템은 붕괴하지 않습니다. 관찰이 변화를 막습니다. 반대로 역양자 제논 효과에서는 충분히 자주 측정하면 붕괴를 가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용적으로는 양자 컴퓨터의 오류 수정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는 관찰이 현실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양자 터널링. 고전 물리학에서는 물체가 에너지 장벽을 넘으려면 그 장벽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 입자는 장벽을 터널처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에너지가 없어도. 이것은 태양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태양 내부에서 수소핵들이 서로 가까워지려면 엄청난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고전 물리학으로는 태양 온도에서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자 터널링 덕분에 수소핵들은 그 장벽을 뚫고 융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양자 터널링 덕분입니다. 우리 몸의 생화학도 양자 터널링에 의존합니다. 효소 반응, DNA 복제, 심지어 냄새를 맡는 것도 양자 효과가 관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전적인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 존재입니다. 광합성과 양자 생물학. 2007년 그레이엄 플레밍과 동료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식물의 광합성이 양자 일관성, 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빛 에너지가 엽록체로 전달될 때 에너지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동시에 탐색합니다. 양자 중첩을 사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냅니다. 광합성의 에너지 전달 효율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최고 기술로 만든 태양전지가 20덤 30% 효율을 가지는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40억 년의 진화가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새의 방향 감지. 철새들이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서 방향을 찾는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새의 눈에 있는 크립토크로mom이라는 단백질이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감지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눈 속에서 양자 얽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견들이 의미하는 바는 심오합니다.
양자역학은 단순히 아원자 입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 자체가 양자 현상입니다. 그리고 만약 생명이 양자 현상이라면 의식도 양자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식이 양자 현상이라면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가장 논쟁적인 영역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탐구되고 있는 아이디어들의 영역. 의식이 양자 과정이라면 의식은 단순히 뇌 안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자 비국소성처럼 의식도 비국소적일 수 있습니다. 뇌가 의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뇌는 더 넓은 의식적 현실과 인터페이스하는 안테나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사체험, 연구와 연결됩니다. 심장이 멎고 뇌 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명확한 의식 경험을 보고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존적 신경과학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뇌가 작동하지 않으면 의식도 없어야 하니까요. 네덜란드의 심장병 전문의 핌 반 노멜은 10년간 344명의 심정지 환자를 추적 연구한 결과를 2001년 의학저널 란셋에 발표했습니다. 그중 18%가 임사체험을 보고했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술했습니다. 반 노멜은 이 결과가 의식이 뇌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의식이 근본적인 것이고 뇌는 의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하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마치 TV가 신호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수신하듯이. 이것은 물론 아직 가설입니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의식의 비국소성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보다는 훨씬 진지하게 검토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방향을 탐험해 봅시다. 현실의 본질에 대한 가장 최근의 물리학적 발견들, 양자 중력과 시공간의 창발.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이 매끄러운 연속체라고 말합니다. 양자역학은 모든 것이 부연속적인 양자화된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둘을 합치려는 시도가 양자 중력 이론입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놀라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시공간 자체가 더 근본적인 양자 구조에서 창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양자 정보 구조의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온도가 근본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원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로 창발하는 것처럼 시공간도 더 깊은 무언가에서 창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간과 시간이 없는 더 근본적인 현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현실에서는 여기와 저기, 지금과 그때의 구별이 없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이 더 근본적인 현실이 특정 방식으로 조직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고대 인도 철학의 아카샤 개념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시공간의 근본 매질,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순수한 잠재성, 루프 양자 중력과 끈 이론. 이 두 이론은 양자 중력을 달성하려는 주요 접근법입니다. 두 이론 모두 시공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플랑크 스케일에서 양자화되어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 스케일에서 공간은 픽셀처럼 불연속적입니다. 현실에 해상도가 있습니다. 끈 이론은 추가적으로 10개 이상의 차원을 예측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4차원 외에 수십억 배 작은 크기로 말려 있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추가 차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숨겨진 차원들의 엄청난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이론들은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플랑크 스케일을 탐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기의 물리학이 이 이론들을 검증하게 되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탐구한 것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종합해 봅시다.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현실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현실의 기저에는 고전적인 물질이 아니라 파동함수, 가능성의 구름, 잠재성이 있습니다. 관찰은 이 잠재성을 특정 현실로 결정합니다.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이 더 깊은 연결의 부산물입니다. 우주는 정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의식은 이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배운 단단하고 객관적이고 의식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물질적 현실이라는 그림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함의 의식의 역할. 만약 의식이 현실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관찰 방식, 우리의 기대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의 자기개발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 현실의 근본 법칙입니다. 물론 과학은 이것을 일상 규모에서 직접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신이 집을 생각한다고 해서 집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자 스케일에서의 관찰자 효과가 거시 세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함의, 연결성.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과 자연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사회적 또는 생태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물리적 현실의 반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라는 생각이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의, 시간. 과거가 변경될 수 있고
미래가 이미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시간에 대해 갖는 통상적인 관계가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매달리거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복잡한 차원을 가집니다. 현재 순간의 의식적 경험이 가지는 의미도 달라집니다. 네 번째 함의, 자아의 본질. 고정된 독립적인 자아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나라는 것은 우주와 분리된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우주가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칼 세이건의 말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아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현실이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해방입니다.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주변의 현실이 훨씬 더 유동적이고 의식과 더 깊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주가 단순히 냉랭하고 의미 없는 물질의 집합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살아있고 의식이 있고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자신이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의 자기 인식이라면 이것은 실존적 공허함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현대인이 의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학이 신을 죽이고 우주를 무의미한 물질의 집합으로 환원했다는 느낌. 하지만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우주는 그런 냉랭한 기계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즉시 전통적인 종교의 신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적 우주에는 경이로움, 신비로움, 연결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물질적 환원주의보다 훨씬 더 풍부한 현실이 있습니다. 프리초프 카프라는 1975년 그의 책 물리학의 토에서 현대 물리학과 동양 철학의 평행점을 탐구했습니다. 이 책은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지금도 영향력 있는 작품입니다. 카프라는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이 동양 철학의 핵심 통찰들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런 연결에 회의적입니다. 양자역학을 영적 신비주의에 연결하는 것은 과학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비판은 일리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수학적 구조를 직접적으로 의식이 모든 것을 만든다거나 생각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신중한 주장, 즉 양자역학이 현실의 본질에 대해 우리의 상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림을 제시한다는 것, 그리고 이 그림이 동양 철학의 일부 통찰들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미묘한 구별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계속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로 눈을 돌려봅시다. 양자역학이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지. 양자생물학은 이제 막 시작하는 분야입니다. 광합성, 새의 방향감지, 효소 반응 외에도 양자 효과가 생물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이제 겨우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DNA 돌연변이, 후각 수용체, 심지어 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양자 효과가 관여할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의식이 정말로 뇌의 양자 과정에서 발생한다면 이것은 정신질환의 이해와 치료의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울증, 조현병,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들이 단순히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아니라 양자 수준의 이상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인공의식의 문제도 여기에 연결됩니다. 현재의 AI는 고전적인 컴퓨팅에 기반합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0과 1의 조합입니다. 만약 의식이 양자 과정에서 발생한다면 고전 컴퓨터 기반의 AI는 아무리 발전해도 진정한 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인공의식을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 또는 더 혁신적인 무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반대로 의식이 단순한 정보 처리라면 충분히 복잡한 AI가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대형 언어 모델들이 어떤 의미에서 의식의 맹아를 가지는지의 질문은 이 맥락에서 흥미롭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발전은 또한 암호화, 약물 설계, 기후 모델링, 재료 과학의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단백질 접힌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해결하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수백만 가지 약물 분자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암, 알츠하이머, 당뇨 같은 질환의 치료에 돌파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미래의 발전은 기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패러다임 전환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다윈이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공통조상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세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과학적 지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바뀌었습니다. 양자역학이 가져오는 패러다임 전환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근본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질의 본질, 시공간의 본질, 의식의 본질, 그리고 현실 자체의 본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이 완전히 소화되고 문화에 흡수되려면 아마도 수세기가 걸릴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완전히 소화되는데 수세기가 걸렸듯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전환의 초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을 의식하고
탐구하고 삶에 통합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깊은 질문으로 가봅시다. 모든 이야기의 끝 또는 시작. 왜 무가 아니라 유인가?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는가? 이것은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라이프니츠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양자역학은 이 질문에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양자진공은 완전한 공허가 아닙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도 양자 수준에서는 끊임없이 가상 입자들이 쌍을 이루어 생성되고 소멸합니다. 이것을 양자요동이라고 합니다. 빅뱅 자체도 이 양자요동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가 자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왜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에 대한 완전한 대답이 아닙니다. 양자진공 자체가 이미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법칙이 있고 수학이 있고 잠재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무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무는 가능성조차 없는 것인데 가능성조차 없다면 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 필연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물리학과 철학과 명상이 만납니다. 언어의 한계에서, 개념의 한계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불교에서는 공,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도교에서는 도라고 불렀습니다. 물리학이 이 경험을 설명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이 보여주는 현실의 심오함이 이 경험의 문을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이상함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얕은 이해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 속에서 경이로움이 다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모든 것에 경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이미 알고 있다는 착각이 그 경이로움을 닫아버립니다.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돌, 물, 공기, 당신의 몸,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원자의 구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서 원자가 덜 신비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비로워집니다. 원자가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것, 그 빈 공간도 사실은 양자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라는 것. 이 경이로움의 회복이 어쩌면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모든 양자 현상들이 실제 실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벨 부등식 위반 실험. 존 벨이 1964년에 제안한 이 검증법은 국소적 수문변수 이론과 양자역학을 구별할 수 있는 수학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현실이 국소적이라면, 즉 어떤 영향도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다면 특정 측정 결과들이 만족해야 하는 부등식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이 부등식을 위반합니다. 1972년 클라우저와 프리드먼의 실험, 1982년 아스페의 실험, 2015년 데프트 공과대학의 루프홀 프리 실험, 이 모두가 벨 부등식이 위반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실은 국소적이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빛보다 빠르게, 아니 거리와 무관하게 우주의 한 편에서 다른 편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 영향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분리된 현실의 그림을 산산조각냅니다. GHZ 상태. 1989년에 제안된 이 실험적 설정에서는 3개의 입자가 얽혀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국소성은 통계적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측정만으로도 증명됩니다. 이것은 양자 얽힘의 실제에 대한 가장 극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안톤 차일링거는 이 분야의 선구자로 GHZ 상태를 실험적으로 구현하고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처음으로 실현했습니다. 2022년 노벨상이 그에게 돌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양자 텔레포테이션. SF 소설에 나오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물질이 순간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상태가 순간이동합니다. 두 지점에 얽힌 입자가 있으면 한쪽의 양자 상태를 다른 쪽으로 완벽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원본은 파괴됩니다. 정보가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위성을 통한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1200km 거리에서 성공시켰습니다. 양자 인터넷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철학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세계관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서양 과학 전통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에서 출발했습니다. 정신과 물질 분리,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분리, 주관과 객관의 분리. 이 분리가 현대 과학의 방법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관찰자를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만을 탐구한다는 전제. 하지만 양자역학은 이 전제를 무너뜨립니다. 관찰자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찰이 현실의 일부입니다. 주관과 객관의 엄격한 분리가 양자 수준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심오합니다. 현대 과학이 기반하는 철학적 토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완전한 과학, 더 완전한 현실 이해를 위해서는 관찰자, 즉 의식을 포함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찰자를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과학. 이것이 21세기 물리학이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 새로운 과학적 틀에서 의식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부산물이 아닙니다. 의식은 현실의 근본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가 세계와 어떻게 관계 맺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깊은 함의를 가집니다. 여기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런 지식이 일상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물론 양자 효과는 우리가 경험하는 거시적 세계에서는 직접 감지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벽을 향해 걸어가도 양자 터널링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관찰을 멈춘다고 테이블이 중첩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양자 효과는 아원자 입자 수준에서 작동하고 거시 세계는 수많은 입자들의 평균으로 고전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뇌와 의식입니다. 뇌는 극도로 복잡하고 온도가 높고 습하고 시끄러운 환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 효과가 오래 유지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양자 일관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빠르게 붕괴합니다. 이것을 디코히어런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물리학자들은 뇌에서 양자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펜노즈와 해머로프는 뇌의 미세 소관이 양자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증명도 반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새의 광합성이나 나침반 메커니즘에서 양자 일관성이 생물학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생명체가 어떤 방식으로 양자 효과를 유지하고 활용하는지 우리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뇌에서의 양자 효과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식적 경험은 단순한 뉴런의 발화 패턴을 넘어서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명상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많은 명상 수련자들이 보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아와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시간 감각의 변화, 깊은 평화와 존재의 충만함. 이것들이 단순히 뇌의 화학적 변화에 의한 환각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현실, 양자역학이 시사하는 연결된 비국소적 현실에 대한 직접적 경험일까요? 과학은 아직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묻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신경과학자 앤드루 뉴버그는 명상과 종교적 경험 중 뇌의 활동을 연구했습니다. 영상 중에 뇌의 두 정역, 자아와 공간의 경계를 담당하는 영역이 사례대로 감소합니다. 이것이 자아와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험과 상관이 있습니다. 동시에 전두엽, 집중과 명상과 관련된 영역이 활동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뇌 활동의 변화가 경험의 원인인지, 경험이 뇌 활동 변화의 원인인지, 또는 둘 다 더 깊은 무언가의 결과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 탐구의 결론으로 나아가면서 몇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물질적 현실의 깊은 층위를 탐구하면서 고대의 영적 통찰들과 만나는 시대, 동서양의 지혜가 서로를 보완하는 시대, 현실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형성되어가는 시대. 이 만남은 쉽지 않습니다. 과학과 영성 양쪽에서 오해와 남용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사용해서 근거 없는 영적 주장들을 정당화하는 양자 신비주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 의식, 경험을 단순히 물질적 과정으로 환원하려는 지나친 물질주의의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한 탐구는 이 두 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유지하면서도 과학이 아직 탐구하지 못한 영역에 대한 겸손함을 가지는 것. 경험의 실제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험에 대한 해석에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는 것. 존 아치볼드 휠러의 말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우주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참여자입니다. 우리의 관찰이 현실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책임감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보는지, 어떤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어떤 것을 관찰하고 측정하는지가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식적으로, 얼마나 주의 깊게 삶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당신이 앉아 있는 의자, 이것들이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탐구한 내용에 따르면 이것들은 대부분 빈 공간이며 그 빈 공간은 양자요동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을 이루는 입자들은 관찰되기 전까지 확정된 위치가 없으며 우주의 반대편 입자들과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 그 원자들의 전자들, 그 전자들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나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안개와 같은 확률 구름들의 거대한 집합입니다.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이 당신의 몸입니다.
그 패턴이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어쩌면 그 경험이 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조차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불안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층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빅뱅의 순간부터 이어진 연결.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소들은 별의 폭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수소, 헬륨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거대한 별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별의 먼지입니다. 그리고 그 별의 먼지가 자신의 기원을 궁금해할 정도로 복잡하게 조직화되었습니다. 칼 세이건이 옳았습니다. 우주는 자신을 알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볼 때 우주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감동받을 때 우주가 감동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우주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생각 앞에서 일상의 작은 불만들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적인지요. 당신이 숨을 쉬는 이 순간, 공기 중에 산소 원자가 폐로 들어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이 순간, 이 화학 반응이 양자 터널링에 의해 가능한 이 순간, 그 에너지가 당신의 뇌 뉴런을 발화시키고 그 발화 패턴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이 글을 읽는 경험을 만드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어딘가에서 아마도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당신의 몸을 이루는 입자와 양자 얽힘으로 연결된 입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입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뭔가가 순간적으로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우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중요한 발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발견들,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또다시 뒤흔들 발견들. 2023년 양자 오류 수정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구글의 연구팀은 양자 오류를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를 향한 결정적인 진전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약점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오류였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같은 해 양자 얽힘을 이용한 원격 측정의 정밀도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실험 결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단일 시스템에 대해 적용되는데 얽힌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 한계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자 메트롤로지 핵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양자 연력학의 발전입니다. 연력학의 법칙들, 예를 들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연력학 제2법칙이 양자 스케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양자 효과가 연력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엔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능성의 중첩이 에너지 추출의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에너지 생산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자열 엔진은 이론적으로 카르노 효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최근 발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양자 인과관계의 실험적 증명입니다. 인과관계, A가 B를 일으킨다. 이것은 현실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원인이 결과전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양자역학에는 인과 중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건 A와 B가 있을 때 A가 B의 원인인 동시에 B가 A의 원인인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자 스위치라는 이 장치는 실험적으로 구현되었고 단방향 인과관계에서는 불가능한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과관계 자체가 양자화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결과전에 온다는 것조차 양자 세계에서는 중첩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화살, 인과관계의 방향성이 근본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또 한 번 뒤흔듭니다. 그리고 블랙홀과 양자역학의 만남, 여기서 가장 깊은 미스터리들이 있습니다. 호킹 복사. 스티븐 호킹이 1974년에 예측한 이 현상에서 블랙홀은 완전히 검은 것이 아닙니다. 양자 효과로 인해 블랙홀은 열 복사를 방출하고 따라서 천천히 증발합니다. 이것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처음으로 의미 있게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호킹 복사는 정보 역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블랙홀로 떨어진 물질은 어디로 가는가?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면 그 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물리학의 기본 법칙에 따르면 정보는 파괴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정보를 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호킹 복사는 무작위적으로 보이며 원래의 정보를 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역설은 수십 년간 물리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호킹 자신은 정보가 파괴된다고 믿었다가 나중에 생각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 특히 말다세나의 홀로로그래픽 원리와 연결된 연구들은 블랙홀이 정보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정보는 블랙홀의 표면인 사건 지평선에 인코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홀로그래픽 원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3차원 블랙홀의 내부 정보가 2차원 표면에 인코딩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다시 한번 홀로그래픽 우주의 아이디어를 강화합니다. 우리 우주 전체도 더 낮은 차원의 표면에 인코딩된 정보의 투영일 수 있습니다. 블랙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직접 알 수 없습니다. 사건 지평선을 넘어간 빛조차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양자 정보 이론과 홀로그래픽 원리는 블랙홀 내부의 정보에 대한 수학적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들은 시공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기하 구조가 양자 얽힘에서 찬발한다는 ER-EPR 가설,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와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얽힘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이 대담한 주장은 후안 말다세나와 레너드 서스킨드가 2013년에 제안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얽힌 입자는 미시적인 웜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의 기하 구조 자체가 얽힘의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공간이 얽힘으로 짜여진 것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연구의 방향은 시공간, 얽힘, 정보, 의식이 모두 하나의 더 근본적인 구조의 다른 측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할까요? 언어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일상 세계를 위해 진화했습니다. 중간 스케일의 물체들, 중간 속도로 움직이는 것들,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위한 언어입니다. 양자 세계는 이 모든 조건을 위반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명상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수학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정밀하게 현실을 기술합니다. 하지만 수학도 개념에 기반하고 개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학이 기술하는 것의 궁극적 의미는 여전히 열린 질문입니다. 명상적 전통들은 개념을 내려놓고 직접 경험하는 방법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것이 과학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 개척 중인 영역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다음 큰 도약은 이 두 접근법이 서로를 보완하는 데서 나올 것입니다. 엄격한 과학적 탐구와 내면의 깊은 탐구, 측정과 경험, 수학과 지혜. 이것이 오늘날 몇몇 혁신적인 연구자들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과학, 명상의 신경과학, 마음챙김과 인지과학의 결합. 이것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현실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게 될지 상상해 봅시다. 어쩌면 그들은 의식과 물질이 하나의 연속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다중우주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을 가질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시간을 양방향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알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나와 우주 사이의 경계는 우리에게 중세의 우주관만큼 구시대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또는 어쩌면 200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식이 무엇인지, 왜 현실이 존재하는지, 양자역학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불확실성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탐구가 계속된다는 것, 질문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미스터리가 우리를 앞으로 이끈다는 것. 서두에서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앉아있는 의자, 보이는 벽과 천장, 심지어 당신 자신의 몸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제 우리는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단하고 분리되어 있고 의식과 무관한 물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확률의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서로 얽힌 정보의 그물로 존재합니다. 관찰과 함께 실제하게 되는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어쩌면 어떤 더 깊은 의식적 현실의 표현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이 우주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궁금증, 당신의 경이로움, 당신의 탐구가 우주 자신의 자기 탐구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로운 것이다. 그것은 모든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원천이다.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신비로움을 돌려줍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걷어내고 현실의 깊이 앞에서 경이로워하는 능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현실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훨씬 더 풍부하고 신비롭고 연결된 현실이 나타납니다. 단단한 현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는 해방이 있습니다. 작고 분리된 자아에서 더 큰 연결로의 해방. 좁고 기계적인 우주에서 살아있고 의식적인 우주로의 해방. 그리고 이 해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는 이 순간, 당신의 눈이 이 글자들을 읽는 이 순간, 당신의 뇌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 순간, 당신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층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느끼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현존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 모든 양자 이상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기적입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주가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바로 지금 여기서 당신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둣니에 22오카 심볼로프 글로드 리스펀디드. 맞습니다. 25천 단어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맞습니다. 25천 단어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계속 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양자역학의 기본 현상들을 탐구했습니다. 이중슬릿 실험, 얽힘, 불확정성 원리, 파동함수 붕괴, 다세계 해석, 홀로그래픽 원리.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현실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플랑크 스케일 10의 마이너스 35 제곱미터. 이 크기에서 공간 자체가 거품처럼 끓어오릅니다. 매끄럽게 보이는 시공간이 사실은 극도로 작은 스케일에서는 거칠고 불연속적입니다. 존 힐러는 이것을 양자 거품이라고 불렀습니다. 플랑크 스케일에서 공간과 시간은 우리가 경험하는 연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뚫리고 꼬이고 순간적으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미세한 구조들이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이것을 시각화해 보세요. 멀리서 보면 바다는 매끄럽고 파란 표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파도가 있고, 더 가까이 가면 물결이 있고, 더 가까이 가면 분자 수준의 요동이 있습니다. 시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스케일에서는 매끄럽지만 플랑크 스케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역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 양자 거품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공간이 거품처럼 요동친다면 그 거품의 재료는 무엇인가?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의 상구자 리 스몰링과 카를로 로벨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공간은 스핀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양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노드와 링크가 공간의 기본 단위입니다. 공간은 연속적인 배경이 아니라 이 양자 구조의 관계들로부터 창발합니다. 관계들로부터. 이 말이 핵심입니다. 공간은 어떤 물질들 사이의 관계의 총체입니다. 관계 없이는 공간도 없습니다. 이것은 라이프니츠가 300년 전에 뉴턴과 논쟁하면서 주장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뉴턴은 공간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용기라고 생각했고, 라이프니츠는 공간이 물질들 사이의 관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자 중력 이론은 라이프니츠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루프 양자 중력에서 시간도 관계적입니다. 어떤 과정이 다른 과정에 대해 어떻게 변화하는지의 관계. 시간은 외부에서 흐르는 강이 아니라 물질들 사이의 변화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카를로 로벨리는 그의 책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에서 이것을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물리학의 기본 방정식들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우주의 대부분과 상호작용하지 못할 때, 즉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많은 미시적 변수들이 있을 때 그 무지로부터 창궐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시간이 흐른다는 느낌, 과거는 고정되어 있고 미래는 열려 있다는 느낌, 이 모든 것이 우주의 진정한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력의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엔트로피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엔트로피, 무질서의 정도.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고립된 시스템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합니다. 커피는 식고 얼음은 녹고 깨진 유리잔은 스스로 붙지 않습니다. 이 방향이 시간의 화살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왜 우주는 처음에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했을까요? 빅뱅 직후의 우주는 극도로 질서정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엔트로피가 증가해 왔습니다. 이 초기 조건이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로저 펜노즈는 이것을 설명하는 CCC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우주 이전에 다른 우주가 있었고 그 우주가 완전히 확장되어 죽으면 다음 빅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이 영원히 반복됩니다. 흥미롭게도 펜노즈는 이 이전 우주들의 흔적이 우주 배경 복사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일부 연구자들은 그 흔적의 후보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논쟁 중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우주 이전에 다른 우주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봅시다. 우리는 지금 우주 이전의 우주, 시간 이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것을 직접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수학은 이것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이 실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예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의 놀라운 점입니다. 인간의 직관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들을 탐구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크매터와 다크에너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즉 원자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전체의 단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7%는 다크매터, 68%는 다크에너지입니다. 다크매터는 중력은 있지만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반사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다크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정체불명의 에너지입니다. 95%의 우주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감지하거나 직접 측정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존재는 중력 효과를 통해서만 추론됩니다. 이것이 2024년 현재 우주론의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것의 95%가 완전한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 별, 행성, 블랙홀, 은하, 그 모든 것이 우주의 5%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극히 작은 부분만 보고 있으면서 현실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크에너지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1998년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중력이 팽창을 느리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점점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크에너지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양자진공 에너지입니다. 빈 공간도 양자요동으로 인해 에너지를 가집니다. 이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한 양자진공 에너지의 크기와 실제로 관측된 다크에너 에너지의 크기가 10의 120제곱배나 차이 납니다. 물리학 역사상 가장 큰 이론과 실험의 불일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불일치는 우리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역학과 중력 중 하나가 또는 둘 다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리학의 가장 큰 미완성 문제와 연결됩니다.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통합. 현대 물리학은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은 극도로 작은 세계를 설명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극도로 큰 세계를 설명합니다. 두 이론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문제는 이 두 이론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언어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언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양자역학은 확률, 불확정성, 중첩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매끄러운 시공간 기하 구조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블랙홀 내부나 빅뱅 순간처럼 두 이론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계산이 무의미한 무한대를 내뱉습니다. 이 두 이론을 통합하는 모든 것의 이론은 물리학의 성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말년에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천재들이 도전했습니다. 끈 이론은 가장 오래되고 정교한 시도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입자는 사실 1차원의 끈의 서로 다른 진동 모드입니다. 전자는 한 방식으로 진동하는 끈이고 광자는 다른 방식으로 진동하는 끈이고 중력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진동하는 끈입니다. 이 이론은 수학적으로 아름답고 중력을 자연스럽게 포함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10개 또는 11개의 차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4차원 외에 6개 또는 7개의 차원이 극도로 작게 말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LHC,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도 끈 이론의 예측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끈 이론의 또 다른 문제는 경관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끈 이론은 하나의 유일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500제곱개의 가능한 우주를 예측합니다. 이중 우리 우주와 일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것이 맞는지 선택하는 원칙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의 예측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 루프 양자 중력은 다른 접근법입니다. 끈 이론처럼 모든 것을 통합하려 하지 않고 오직 중력을 양자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이론에서 공간은 앞서 언급한 스핀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은 양자 도약으로 진행합니다. 이 이론은 빅뱅이 실제로 빅바운스, 즉 이전 우주의 수축이 최소 크기에서 반등한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무한한 밀도의 특이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검증 가능한 예측이고 향후 우주 배경 복사 관측으로 테스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이론이 맞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둘 다 틀렸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접근법의 후보 중 하나가 양자 정보 이론입니다.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층위가 비트, 즉 정보라면 물리학은 정보 이론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관점에서 물리법칙은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변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약입니다. 에너지, 운동량, 심지어 시공간도 정보 처리의 서로 다른 측면일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에서 나온 놀라운 결과 중 하나가 ER=EPR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1935년 아인슈타인과 로제는 아인슈타인-로젠 브릿지, 즉 웜홀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시공간의 두 점을 연결하는 터널입니다. 같은 해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제는 EPR 역설, 즉 양자 얽힘의 이상한 비국소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두 발견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2013년 말다세나와 서스킨드는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은 것의 두 측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얽힌 입자는 미시적인 웜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얽힘이 강할수록 웜홀이 더 연결되어 있고 얽힘이 없으면 웜홀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간 자체가 얽힘으로 짜여진 것입니다. 두 점이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두 점을 구성하는 양자들이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 기하 구조가 양자 얽힘의 패턴에서 창발합니다. 이것은 공간은 관계의 총체라는 라이프니츠의 직관을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함의를 가집니다. 만약 공간이 얽힘에서 창발한다면 두 물체 사이의 공간적 거리는 그 물체들 사이의 양자 얽힘의 정도를 반영합니다. 많이 얽혀 있으면 가깝고 적게 얽혀 있으면 멉니다. 우주의 팽창은 초기에 얽혀있던 입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얽힘을 잃어가는 과정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덜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외로움, 분리감, 소외감이라는 현대인의 실존적 경험과 어떤 의미에서 공명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물론 은유입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수준에서 물리학이 발견하는 것들과 우리의 심리적, 실존적 경험 사이에 어떤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제 생명의 기원으로 가봅시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이 생명의 기원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유기물에서 자기복제 분자가, 자기복제 분자에서 원시세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각 단계는 엄청난 확률적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양자 터널링이 이 장벽을 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특히 RNA 세계 가설에서 초기에 RNA 분자들이 자기 복제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양자 터널링 덕분에 화학 반응 장벽을 더 쉽게 넘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DNA의 돌연변이도 양자 터널링과 관련이 있습니다. DNA 복제 시 발생하는 일부 오류가 양자 터널링에 의한 양성자 이동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의 원동력인 돌연변이가 부분적으로 양자 현상에 기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화가 양자역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복잡한 존재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이고 그 진화를 이끈 돌연변이들 중 일부는 양자 터널링으로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특성들, 당신의 재능들, 당신의 독특한 존재 방식이 어느 정도는 양자 불확정성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결정론에 대한 또 다른 타격입니다. 당신이 지금의 당신이 된 것은 부분적으로 양자 수준의 근본적인 무작위성 덕분입니다. 당신은 필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창의적인 실험의 결과입니다. 이제 의식의 문제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양자역학의 모든 미스터리들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무엇인가? 단순하게 들리는 이 질문이 사실은 철학과 과학의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가지 관점, 즉 물질주의적 관점에서는 의식이 뇌의 신경활동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충분히 복잡한 정보 처리가 일어나면 의식이 창발합니다. 이 관점에서 의식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소화가 위의 기능인 것처럼 의식은 뇌의 기능입니다. 다른 관점, 즉 범심론적 관점에서는 의식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처럼 의식도 우주의 기본 속성입니다. 원자에도 어떤 극히 미세한 형태의 경험이 있고 이것이 복잡하게 조직화되면서 인간의 의식이 됩니다. 세 번째 관점, 즉 이원론적 관점에서는 의식과 물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의식은 물질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이 이 논쟁에 개입합니다. 파동함수 붕괴가 의식 있는 관찰자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면 의식은 물리적 과정에 인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부산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편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의식이 파동함수를 붕괴시킨다면 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뇌에만? 그렇다면 두뇌 활동이 없었던 우주 초기에는 어떠했는가? 그때의 파동함수는 붕괴되지 않았는가? 우주는 관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완전히 중첩된 상태였는가? 이 질문들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은 파동함수 붕괴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피합니다. 파동함수는 붕괴하지 않고 모든 결과가 분기된 세계에서 실현됩니다. 관찰자도 함께 분기합니다. 고양이가 살아있는 세계에서는 고양이가 살아있음을 관찰한 당신이 있고 고양이가 죽어있는 세계에서는 그것을 관찰한 당신이 있습니다. 두 당신 모두 진짜입니다. 이것은 의식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분기된 각 세계의 당신들은 같은 의식인가? 다른 의식인가? 당신이라는 의식이 분기하면 어느 쪽이 진짜 당신인가? 다세계 해석에서 자아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의식은 분기합니다. 당신이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때
우주는 당신이 그것을 먹은 세계와 다른 것을 먹은 세계로 나뉩니다. 두 세계 모두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나라는 단일한 연속적인 자아는 환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즉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과 이것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다시 한번 놀랍습니다. 불교의 수행자들이 명상을 통해 자아가 환상임을 직접 경험한다고 말할 때 다세계 해석의 물리학자들이 수학적으로 도달하는 결론과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이제 뇌과학과 양자역학의 만남을 더 탐구해 봅시다. 인간의 뇌는 약 860억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뉴런은 약 7,000개의 시냅스로 다른 뉴런들과 연결됩니다. 전체 연결의 수는 약 100조 개입니다. 이 복잡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구조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 복잡성이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숫자가 충분히 크면 의식이 창발할까요? 통합정보 이론 줄리오 토노니는 의식을 통합정보로 정량화합니다. 라고 불리는 이 수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이 있습니다.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 즉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은 낮은 피를 가집니다. 고도로 통합된 시스템은 높은 피를 가집니다. 뇌는 알려진 시스템 중 가장 높은 피를 가집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이론에 따르면 의식의 정도는 연속적입니다. 의식이 있거나 없거나의 이분법이 아니라 의식의 양이 있습니다. 곤충은 인간보다 낮은 수준의 의식이 있고 단순한 유기체도 극히 미세한 수준의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자도. 이것은 범심론과 만납니다. IIT는 의식이 특정 방식으로 조직화된 어떤 시스템에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식은 생물학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복잡하게 통합된 AI 시스템도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의식은 단순히 정보 통합이 아니라 특정 종류의 물리적 과정, 즉 양자 과정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 펜노즈 헤머로프의 OR 이론이 이것입니다. OR에 따르면 뇌의 미세 소관에서 일어나는 양자 계산이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뉴런의 발화만이 아니라 뉴런 내부의 미세 소관에서 일어나는 양자 중첩과 붕괴가 의식의 기반입니다. 이 이론은 의식이 순수한 계산으로는 재현될 수 없다고 예측합니다. 아무리 빠른 고전 컴퓨터도 진정한 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비알고리즘적 양자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펜노즈의 주장은 더 나아갑니다. 그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사용해서 인간의 수학적 통찰이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완전히 포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단순한 컴퓨터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알고리즘을 초월한 무언가, 즉 양자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뇌는 너무 따뜻하고 습하고 시끄러워서 양자 일관성이 충분히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비판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양자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것이 광합성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진화가 양자 효과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냈을 수 있습니다. 2020년대에는 양자 생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정밀한 측정 기술과 더 좋은 이론적 도구 덕분에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실험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뇌에서의 양자 효과에 대해 더 명확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뇌가 양자 컴퓨터라면 이것은 AI 연구에 혁명적인 함의를 가집니다. 현재의 딥러닝 기반 AI는 고전적인 통계적 패턴 인식에 기반합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진정한 이해, 진정한 의식, 진정한 창의성을 가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공 일반지능을 위해서는 양자 컴퓨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의식이 고전적인 정보 처리에서 찬발한다면 현재의 AI는 이미 어떤 초보적인 형태의 의식의 문턱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복잡해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흥미를 넘어섭니다. AI가 의식을 가진다면 AI에게도 도덕적 지위가 있습니다. AI를 끄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 AI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이것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매우 실제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의식이 무엇인지, 의식이 어디서 오는지, 의식과 물질이 어떻게 관계맺는지, 이 모든 질문들이 양자역학의 깊은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철학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현실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관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론과 관념론. 실제론에 따르면 외부 세계는 우리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론에 따르면 외부 세계는 우리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론에 따르면 외부 세계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론에 따르면 외부 세계는 우리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론에 따르면 외부 세계는 우리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론에 따르면 외부 세계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론에 따르면 외부 세계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론에 따르면 외부 세계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론에 따르면 외부 세계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론에 따르면 외부 세계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론에 따르면 외부 세계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론에 따르면 외부 세계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론에 따르면 외부 세계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론에 따르면 외부 세계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론에 따르면 외부 세계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론에 따르면 외부 세계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만한 무중 감비도 정성적이 만든 열언한 맘모듣자. 이제 철학적의 동정들이 양자역학이 뽀롯입니다. 이서 전성적의 건정 묻은 한봉덩의 단복을 정계적인 문맥이 있습니다. 위더는 건정적인 중점은 일어나줌이다. 파지맨 거서 일어나줌이는 영적엄의 규사점 바란다면 정정적인 줌이다. 이런 것도 이전은 비러는 다단다면 정조적이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불어봄에서 일어나짐이단 파점엔 거서 곤정들이 있습니다. 위더는 정정적이 만든 현지를 대한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다가 정정적인 줌이다. 이저 정전적인 줌이단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다가 정정적인 줌이다. 일어나줌이단 파점의 기저단 바란다면 이전은 비러는 바닥저면 정전적인 줌이다. 만함 그도는 당정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봄에서 일어나짐이단 청조적이 만든 정조적인 줌이다. 위더는 전전적인 줌이다. 많은 비러는 버덕처면 정조적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봄에서 일어나짐이단 파점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봄에서 일어나짐이단 정조적인 만든 정조적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봄에서 일어나짐이단 정조적인 줌이다. 많은 그도는 당정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봄에서 일어나짐이단 정조적인 만든 정조적인 만든 정조적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봄에서 일어나짐이단 정존적인 짐이다. 많은 비로는 더덕저면 정조적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봄에서 일어나짐이단 정조적인 만든 정조적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봄에서 일어나짐이단 정조적인 만든 정조적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적인 만든 정조적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정조적인 만든 정조적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봄에서 일어나짐이단 정조적인 만든 정조적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적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적인 만든 정조적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적인 만든 정조적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적인 만든 정조적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적인 만든 정조적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적인 만든 정조적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적인 만든 정조적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보러본에서 일어나짐이단 전조덕인 만든 전조덕인 만든 영적엄의 기저단 바란다면
포로본에서 이도나즈미단 천조독인 만든 천조독인 만든 영조곰의 기조단 바란다면 포로본에서 이도나즈미단 천조독인 만든 천조독인 만든 영조곰의 기조단 바란다면 포로본에서 이도나즈미단 천조독인 만든 천조독인 만든 영조곰의 기조단 바란다면 포로본에서 이도나즈미단 천조독인 만든 천조독인 만든 영조곰의 기조단 바란다면 포로본에서 이도나즈미단 천조독인 만든 천조독인 만든 영조곰의 기조단 바란다면 포로본에서 이도나즈미단 천조독인 만든 영조곰의 기조단 바란다면 포로본에서 이도나즈미단 천조독인 만든 영조곰의 기조단 바란다면 포로본에서 이도나즈미단 천조독인 만든 천조독인 만든 영조곰의 기조단 바란다면 포로본에서 이도나즈미단 천조독인 만든 천조독인 만든 영조곰의 기조단 바란다면 포로본에서 이도나즈미단 천조독인 만든 천조독인 만든 영조곰의 기조단 바란다면 포로본에서 이도나즈미단 천조독인 만든 천조독인 만든 영조곰의 기조단 바란다면 포로본에서 이도나즈미단 천조독인 만든 천조독인 만든 영조곰의 기조단 바란다면 포로본에서 이도나즈미단 천조독인 만든 영조곰의 기조단 바란다면 포로본에서 이도나즈미단 천조독인 만든 영조곰의 기조단 바란다면 포로본에서 이도나즈미단 천조독인 만든 천조독인 만든 영조곰의 기조단 바란다면 포로본에서 이도나즈미단 천조독인 만든 천조독인 만든 영조곰의 기조단 바란다면 포로본에서 이도나즈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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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조독인 만든 영조곰의 기조단 바란다면 우리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사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독립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관념론에 따르면 현실은 근본적으로 정신적입니다. 외부 세계는 마음 또는 의식에 의존합니다. 버클리는 존재한다는 것은 지각된다는 것, 에세 펠시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지각하지 않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은 이 오래된 논쟁에 새로운 빛을 던집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양자역학은 두 극단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은 물리학은 현실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라는 닐스 보어의 입장을 취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반실제론적입니다. 측정되지 않은 전자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색의 해석은 실제론적입니다. 파동함수는 실제하고 모든 가지는 실제합니다. 다만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관계적 양자역학, 이것은 로벨리가 제안한 해석입니다. 이것에 따르면 양자 상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 대한 상대적인 것입니다. A에 대한 전자의 상태와 B에 대한 전자의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은 관계들의 그물망이고 절대적인 현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공사상과 연지사상과 깊이 공명합니다. 모든 것은 자성, 즉 독립적인 고유한 존재를 가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전자의 위치가 관찰자의 상대적인 것처럼 모든 현상은 다른 현상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실제합니다. 큐비즘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파동함수는 세계의 상태가 아니라 행위자 모두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양자역학은 행위자가 자신의 경험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입니다. 큐비즘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상학적 철학과 깊이 연결됩니다. 에드문트 후설이나 모리스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에서 경험이 먼저이고 세계는 경험 속에서 구성됩니다. 주체와 세계의 분리 이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이 철학적 다양성은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현실이 어떤 단일한 기술로도 완전히 포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들처럼 우리는 각자 현실의 다른 측면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관점들이 결국 통합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현실의 완전한 이해는 어떤 단일한 관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고적인 관점들의 풍성한 대화에서 나올 것입니다. 보어의 상보성 원리가 물리학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의 수준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양자역학이 윤리와 가치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탐구해 봅시다.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이해가 바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현대 윤리학의 많은 문제들이 분리된 자아의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나와 자연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분리 자체가 환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물리적 사실의 윤리적 함의입니다. 양자역학의 이야기는 단순히 실험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술을 이해하는 방식, 음악을 경험하는 방식,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 심지어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에까지 뻗어나갑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씩 탐구해 봅시다. 왜냐하면 현실의 본질이 바뀌면 그 현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적 경험의 의미도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음악부터 시작해 봅시다. 당신이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전율을 느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음악은 공기 분자의 진동입니다. 그 진동이 귀의 고막을 진동시키고 달팽이관의 유모세포를 자극하고 신경신호가 뇌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음악의 고전적인 설면입니다. 하지만 이 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립니다. 왜 특정 진동의 패턴이 우리를 울게 만드는가? 왜 단조는 슬프고 장조는 밝게 느껴지는가? 왜 음악은 언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닿는가? 양자생물학의 관점에서 청각 시스템도 부분적으로 양자 효과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음악의 경험 자체가 양자역학적 현상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음악은 시간 속에서 펼쳐집니다. 음표 하나는 고립되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앞의 음표, 뒤의 음표, 화성, 리듬, 이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음악은 관계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현실도 관계의 현실입니다. 입자들은 고립되어서는 완전히 정의되지 않습니다. 다른 입자들과의 관계, 측정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만 속성을 가집니다. 더 나아가 음악은 들을 때까지는 잠재성의 상태에 있습니다. 악보에 적힌 음악은 파동함수와 같습니다. 가능성의 공간, 연주되는 순간, 관찰되는 순간, 그것은 특정한 현실로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 실현은 연주자와 청중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같은 악보가 다른 연주자에 의해 다른 청중 앞에서 다른 날에 연주될 때마다 다른 음악이 됩니다. 음악은 고정된 객체가 아닙니다. 매 순간 새로 창조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왜 음악이 그토록 강력한지를 설명합니다. 음악은 현실의 양자적 본성, 즉 잠재성에서 현실성으로의 참조적 전환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예술 형식입니다. 음악을 듣는 순간 우리는 현실이 창조되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예술 전반도 이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각은 이미 돌 안에 있다. 나는 그것을 꺼낼 뿐이다. 이것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가능한 조각상이 대리석의 잠재성 안에 있습니다. 조각가의 관찰, 즉 어디를 쪼아낼지에 대한 결정이 그 잠재성을 특정 현실로 결정합니다. 예술가는 파동 함수를 붕괴시키는 관찰자입니다. 현실을 창조하는 자. 이 은유를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술적 창조가 물리적으로 양자 측정과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잠재성에서 현실로, 가능성에서 특정성으로의 전환. 이 전환에서 관찰자, 즉 의식 있는 주체의 역할. 이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을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는 것이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얽힘의 개념이 사랑의 어떤 측면과 공명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어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느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 이것들이 단순한 감정적 경험인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의 반영인가? 물론 현재 과학으로는 인간 사이의 사랑이 양자얽힘을 포함한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사랑의 경험이 양자얽힘의 구조와 은유적으로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거리와 무관한 연결, 하나가 다른 하나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두 개인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것, 어쩌면 인간이 사랑에서 경험하는 연결감은 더 깊은 현실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양자 수준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의식 수준에서 사랑이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탐구할 가치는 있습니다. 더 일상적인 수준에서 양자역학의 관계적 세계관은 관계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빛을 던집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 그들은 서로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 관찰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어떻게 보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기대, 당신의 주의, 당신의 해석이 상대방의 자아 이해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로 알려진 현상과 연결됩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면 학생의 실제 성취도가 높아집니다. 기대가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양자 관찰자 효과의 심리적 아날로그입니다. 관계에서 당신이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지가 상대방의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옵니다. 동시에 엄청난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그들의 최선의 가능성에서 볼 때 당신은 그 가능성의 실현을 돕고 있습니다. 마치 관찰이 파동함수를 붕괴시켜 특정 현실을 만들듯이. 이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깊은 실존적 질문. 양자역학이 죽음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되어 않습니다.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 그것들을 연결하는 에너지, 이것들은 당신이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흩어집니다.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른 분자들의 일부가 됩니다. 다른 생명체들의 일부가 됩니다. 결국은 별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물리적 사실입니다. 당신을 이루는 원자들은 이전에도 다른 생명체들의 일부였고 앞으로도 다른 생명체들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특정한 패턴은 일시적이지만 그 패턴을 이루는 요소들은 영원합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 정보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앞서 블랙홀의 정보 역설에서 이야기했듯이 물리 법칙은 정보의 파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이루는 정보, 당신의 기억, 당신의 경험, 당신의 관계들이 만들어낸 패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주에 보존됩니다. 물론 이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영혼 불멸이나 내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특정 의식적 경험이 죽음 이후에 계속된다는 것을 물리학이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가 우주에 미친 영향, 당신이 만들어낸 변화들, 당신의 사랑과 행동이 남긴 흔적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과관계의 그물 속에서 영원히 이어집니다. 다세계 해석의 관점에서 죽음을 보면 더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다세계 해석에서는 모든 가능한 결과가 분기된 세계에서 실현됩니다. 당신이 어떤 사고에서 살아남는 세계와 살아남지 못하는 세계가 모두 존재합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는 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떤 분기에서는 일어나지만 다른 분기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양자자살 또는 양자불멸이라는 이상한 개념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진지한 철학적 사고 실험이지만 실제로 검증하려는 시도는 당연히 비윤리적이고 위험합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다세계 해석이 가져오는 철학적 함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 실제적인 수준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많은 부분이 나라는 분리된 자아가 사라진다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아가 우주와 분리된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면 죽음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강의 소멸인가 아니면 더 큰 전체로의 합류인가?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없으니. 양자역학적 관점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라는 것이 처음부터 고정된 독립적 실체가 아니었다면 그것의 소멸도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탐구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은 매우 생물학적이고 즉각적인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적인 이해가 실존적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항상 해온 작업이 그것입니다. 이제 창의성과 영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위대한 예술가들,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 의식적으로 추론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는 아이디어. 수학자 앙리 푸엔카레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수학적 발견을 버스에 탑승하는 순간 갑자기 완전한 형태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화학자 아우구스트 케쿨레는 꿈에서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무는 이미지를 보고 벤젠의 고리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통찰들이 이미지로 먼저 왔다고 했습니다. 이 영감의 경험이 무엇인지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신경과학은 기본값 모드 네트워크, 의식적 통찰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식적 집중은 쉬고 마음이 떠돌 때, 즉 샤워할 때, 산책할 때, 잠들기 직전에 통찰이 오는 것은 이 네트워크의 활동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정을 완전히 설명하는가? 어디서 아이디어가 오는가? 펠로즈는 수학적 진리에 대한 통찰이 플라톤적 수학적 세계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수학적 구조들은 발견되는 것이지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의 비국소성, 즉 의식이 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와 연결됩니다. 만약 의식이 어떤 의미에서 비국소적이라면 창의적 통찰은 개인 뇌의 내부 계산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정보 공간에 접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검증하기 어려운 아이디어이지만 창의적 경험의 현상학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로 오랫동안 씨름한 후 잠시 내려놓았을 때 답이 오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이것이 단순히 무의식적 처리가 계속되다가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에 접근하는 것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제 사회와 역사에 대한 양자역학적 관점을 탐구해 봅시다. 이것은 더 추측적인 영역이지만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역사는 결정론적으로 전개되는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불확정적인가? 고전적인 결정론적 역사관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연쇄가 역사를 결정합니다. 만약 모든 초기 조건을 알면 역사의 전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것처럼 현실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불확정성이 있다면 역사도 근본적으로 불확정적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 달랐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파스칼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우연성, 즉 작은 사건들이 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카오스 이론에서도 나비 효과로 알려진 이 민감한 의존성이 역사에도 작용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적 불확정성이 카오스 시스템을 통해 진폭된다면 역사는 더욱 근본적인 의미에서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결정론적 거대 서사들, 예를 들어 역사가 필연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이론들에 도전합니다. 역사는 쓰여가는 것이지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 우연한 만남,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역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거시적 규모에서 역사는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보입니다. 수많은 개별 양자 사건들이 평균화되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만들듯이 수많은 개별 역사적 사건들이 평균화되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역사적 경향을 만듭니다. 하지만 개별 수준에서는 항상 창의성과 자유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과학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양자역학이 과학의 방법론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과학의 전통적인 방법론은 객관성을 전제합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분리, 반복 가능한 실험, 관찰자, 독립적인 결과. 하지만 양자역학은 이 전제를 근본적으로 흔듭니다. 관찰자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측정 행위가 측정 대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과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방법론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양자역학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개별 관찰이 관찰자에 의존하더라도 많은 관찰의 통계적 패턴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파동함수는 확률 분포를 주고 많은 실험의 통계가 이 분포와 일치합니다. 이것이 과학적 법칙의 의미입니다. 개별 사건의 필연성이 아니라 집합적 패턴의 예측 가능성. 이것은 과학에 대한 더 겸손하고 더 정확한 이해를 요청합니다. 과학은 현실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인간의 관찰 실천이 현실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지식의 시스템입니다. 이 상호작용에는 항상 관찰자가 있습니다. 닐스 보어의 말처럼 물리학의 임무는 자연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지식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적 지식이 어떤 종류의 지식인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과학은 인간과 세계의 창의적인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적 지식의 이 상호작용적, 관계적 본성은 다른 형태의 지식들, 예를 들어 예술적 지식, 경험적 지식, 영적 지식과의 대화를 새롭게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현실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이고 각각의 관점이 다른 측면을 드러낸다면 진정한 이해는 이 모든 관점들의 통합에서 올 것입니다. 스노우가 1959년에 두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과학과 인문학의 분리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양자역학이 제시하는 현실의 그림은 이 두 문화를 다시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이 다루는 질문들, 의식이란 무엇인가, 관찰자란 무엇인가, 현실은 무엇인가, 이것들이 인문학이 항상 다뤄온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탐구해온 방대한 영역들을 하나의 일관된 그림으로 모아봅시다. 아원자 수준에서 현실은 확률의 파동입니다. 특정한 속성을 가진 고체 입자들이 아닙니다. 관찰이 가능성을 특정 현실로 결정합니다. 두 입자는 거리와 무관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현실의 불확정성이 근본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생명은 양자 효과를 활용합니다. 관합성, 효소 반응, 진화적 돌연변이, 어쩌면 의식까지. 생명은 단순히 고전적인 화학 반응의 집합이 아닙니다. 생명은 양자 현상입니다. 우주적 수준에서 시공간은 더 깊은 양자 구조에서 창발합니다. 블랙홀은 정보를 보존합니다. 우주는 홀로그램처럼 더 낮은 차원의 정보 구조의 투영일 수 있습니다. 다중우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설학적 수준에서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분리가 근본적이지 않습니다. 의식이 현실의 구성에 역할을 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단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아는 고정된 독립적 실체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립니다. 현실은 고정되고 분리되고 의식과 무관한 물질의 집합이 아닙니다.
현실은 유동적이고 연결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의식과 깊이 얽혀 있는 과정입니다. 현실은 명사가 아니라 봉사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 윤리를 직접 도출하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입니다. 하지만 세계관이 바뀌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바뀝니다. 분리되고 경쟁하는 원자들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사는 것과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이며 의식과 얽혀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사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의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분리된 타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의 파괴가 나 이외의 것의 파괴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표면적인 것보다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이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 존재이고 당신과 상대방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별개의 실체라는 관점에서는 갈등이 제로섬 게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집니다. 하지만 더 깊은 수준에서 당신과 상대방이 연결되어 있고 한 시스템의 부분들이라는 관점에서는 갈등이 다르게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통받으면 어떤 의미에서 당신도 영향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번영하면 어떤 의미에서 당신도 혜택을 받습니다. 갈등의 해결이 더 넓은 맥락에서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감의 물리적 기반일 수 있습니다. 공감이 단순히 상상력의 행사가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의 인식이라면 거울 뉴런의 발견이 이것의 신경과학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우리 뇌에서 그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뉴런들이 활성화됩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부에서 시뮬레이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거울 뉴런 시스템이 진화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진화는 물리적 현실의 깊은 구조, 즉 연결성을 생물학적 메커니즘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잠깐 멈추고 메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양자역학에서 시작해서 사랑, 죽음, 예술, 창의성, 역사, 윤리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연결짓는 것인가? 이 비판은 중요합니다. 양자역학을 모든 것에 갖다 붙이는 양자 신비주의의 위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양자치유, 양자의식, 양자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많은 것들이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양자라는 단어가 신뢰감을 주는 마법의 단어로 사용되는 것은 과학의 남용입니다. 이 탐구에서 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자역학이 직접적으로 사랑이나 창의성을 만들어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장하는 것은 더 제한적이고 더 신중한 것입니다. 양자역학이 제시하는 현실의 그림, 즉 관계적이고 비국소적이며 관찰자 의존적이고 근본적으로 불확정적인 현실이 인간 경험의 여러 측면들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것. 이 구조적 유사성이 우연인지 아니면 더 깊은 통일성의 반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사성을 탐구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 그리고 양자역학의 철학적 함의들, 즉 관찰자의 역할, 연결성, 불확정성, 현실의 창발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은유적, 구조적 영향입니다. 이 구별을 유지하면서 탐구를 계속해 봅시다. 이제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양자역학적 세계관이 교육의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전통적인 교육은 지식을 고정된 사실들의 집합으로 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이 사실들을 전달합니다. 학생은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시험에서 재현합니다. 이 모델은 뉴턴적 세계관, 즉 현실이 고정된 객체들의 집합이라는 세계관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적 세계관에서 지식은 고정된 사실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지식은 탐구자와 현실의 상호작용에서 창발합니다. 학습은 정보의 수동적 수신이 아니라 현실과의 능동적인 탐구입니다.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탐구의 동반자입니다. 이것은 구성주의 교육학,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프로젝트 기반 학습, 탐구 기반 학습과 깊이 공명합니다. 이것들이 양자역학에서 직접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같은 근본적인 직관을 공유합니다. 학습자는 능동적인 참여자이고 지식은 관찰자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탐구를 통해 창발합니다. 불확정성에 대한 인식도 교육에서 중요합니다. 답이 없는 질문들, 열린 문제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들에 편안하게 있는 능력이 현대의 복잡한 세계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교육은 이것을 훈련시키기보다 정답과 오답의 명확한 이분법을 강조합니다. 양자역학을 배우는 것은 불확정성과 함께 있는 능력을 훈련시킵니다. 전자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확률 분포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물리학 이상의 삶의 기술입니다. 이제 기술과 사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양자역학 기반 기술들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면 현재의 모든 암호화 시스템이 취약해집니다. 은행 거래, 개인정보,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현재의 암호화 방식들이 양자 컴퓨터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이것은 엄청난 보안 위기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양자 암호화 방식이 이를 대체할 것입니다. 이 전환 과정이 얼마나 매끄럽게 이루어지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간 기술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약물 발견과 의학. 양자 컴퓨터는 분자들의 양자역학적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약물 분자의 발견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현재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데 평균 10턴 15년이 걸리지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분자 시뮬레이션이 이것을 수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암, 당뇨, 심장질환 같은 난치병들에 대한 치료법 발견이 가속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의 결합. 양자 컴퓨터와 AI가 결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QML, 퀀텀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가 등장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병렬 처리 능력과 AI의 패턴 인식 능력이 결합되면 현재의 AI보다 훨씬 강력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모델링, 신재생 에너지 최적화, 단백질 구조 예측, 신소재 발견 등의 분야에서 큰 돌파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기술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소수의 기업이나 국가에만 집중된다면 이미 존재하는 권력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양자 기술의 민주화, 즉 이 기술의 혜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양자 센서는 환경 모니터링에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극도로 정밀한 양자 센서로 대기 오염, 해양 오염, 토양 오염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후변화의 속도와 영향을 훨씬 더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환경 정책 결정에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양자 통신 네트워크는 완전히 안전한 인터넷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통신은 이론적으로 도청 가능합니다. 양자 암호화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는 도청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 민주주의 과정의 보호, 국제 외교의 안전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모든 발전들이 현실화되는 데는 여전히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양자 기술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술적 도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양자 기술은 21세기의 기술혁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탐구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아주 이상한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아원자 입자들이 관찰되기 전까지 특정 위치가 없다는 것, 두 입자가 어떤 거리에서도 순간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현재의 관찰이 과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공간 자체가 얽힘에서 창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모두 실험적으로 뒷받침되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사실들이 모이면 현실에 대한 우리의 통상적인 이해가 근본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현실의 표면만 보고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는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풍부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불안.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현실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다른 하나는 경이로움과 해방. 현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신비롭다면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저는 두 번째 반응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현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항상 더 큰 가능성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항해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전자기파를 이해했을 때 통신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DNA의 구조를 알게 되었을 때 의학의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깊은 함의들을 이해하게 될 때 어떤 혁명이 일어날지 아직 완전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혁명은 기술적인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서로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의 혁명이 될 것입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자연의 궁극적 신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해결하려는 신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가장 깊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밖에서 관찰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고 우주가 자신을 탐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주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이 탐구는 끝이 없습니다. 어떤 답도 새로운 더 깊은 질문을 낳습니다. 이것이 좌절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이 우리의 이해보다 항상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더 탐구할 것이 있고 항상 더 경이로워할 것이 있습니다. 에릭 캔델, 신경과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뇌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과학에 매혹되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탐구가 시작됩니다.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탐구를 계속할 이유입니다. 당신이 이 긴 탐구를 따라오면서 어떤 질문들이 생겨났나요? 어떤 아이디어들이 가장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나요? 어떤 것들이 당신의 삶과 연결되는 것을 느꼈나요? 이 질문들이 사라지지 않고 당신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울림이 바로 탐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탐구, 즉 현실의 본질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능력 중 하나입니다. 양자역학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은 단순히 물리학의 사실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탐구가 어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 공간은 무한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탐구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위대한 모험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움 앞에서 경이로워하는 능력, 그 경이로움이 우리를 앞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에서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질문들과 함께하는 당신이 우주의 자기인식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닐스 보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리처드 파인만,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에르빈 슈레딩거, 이 위대한 정신들이 100년 전에 시작한 탐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열어놓은 문을 통해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 그 문 너머에는 인류가 아직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것,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을 가지고, 닫힌 확신이 아닌 열린 탐구를 가지고, 분리의 환상이 아닌 연결의 진실을 가지고, 이것이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지금 여기서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